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그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기다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에 주가들 매그니피센트 7 주가들은 좀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적보다도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쇼크네요. 네. 실적은 좋았다고도 할 수 있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시장이 특히 증시라는 곳이 이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한 분 모셨죠? 네, 오늘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이 코너에서도 다 뵙게 되네요. 오랜만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주식 관련, 경제 관련 채널에서 다투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고 갈까요? 이게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네. 같지 않아가지고 네. 사실상 시간의 거래가 거의 무제한이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가 거의 장 마감 후에 사실은 대부분 더 우리들의 주목을 끌게 네, 되는 그렇죠. 일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가장 궁금 있는 게 일단 오늘 주제가 엔비디아이기도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어제 사실은 장 마감으로 하면 한 2.7 예, 이 정도 2% 남짓. 정도 네, 하라고 네. 마무리했는데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시간의 거래로 7.5% 하라 벌써 7% 네, 넘었습니까? 급락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16달러도 지금 위험합니다. 116달러도 무너져서 115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게 제가 바로 아침에 주차장 올 때만 해도 7.1%였는데 8층 올라오는 사이에 또 0.4% 제가 하락을 해서 눈 뜨실 때 봤던 것보다 이게 낙폭이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커지네요. 모르겠다. 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적은 좋지 않은데 시장의 반응이 쇼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오문에 대해서 하여간 차근차근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가만 뉴욕 증시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동안 시작 그러면 어떻게 보셨나요?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올해 연초부터 기술주들 위주로 네. 미국의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과 한 2, 3개월 전에 S&P가 올해 6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우리가 폭락을 했지만은 근데 사실은 제가 SBS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네. 지금의 기술주들의 주가 강세는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 이제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네.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PR의 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사실 마땅히 투자할 때가 있지도 않고 또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네. 올리고 그 중에서도 고성장주에 대한 이제 자금의 흐름이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예. 높은 PR을 용인받게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9월부터 곧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겠다라는 건 거의 그 시그널은 확실히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5.5%거든요. 네. 미국 금리 5.5%는 굉장히 높은 상단인 거죠. 그렇죠. 역대 히스토리컬리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고 네. 그런데 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 1월부터 고공행진을 했죠. 나스닥도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주가가 네. 굉장히 높이 지수가 올라갔던 건데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다. 사실은 이러한 고금리에서는 기술주보다는 전통주라든지 굴뚝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테크 기업들, IT주들은 약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례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상승이 있었다라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항상 전문가들 만나서 특히 이코노미스트들 만나면은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과연 그러면 9월부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전통적인 우리가 프레임대로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IT 기업들이. 네. 아니면 이제는 노멀이 바뀌었기 때문에 뉴 노멀이기 때문에 아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논쟁거리고 네.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좋기도 했지만 그런 전반적인 마크로 상황을 보면은 거품일 수도 있더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IT 기술들이 굉장히 고공행진했던 것들, 네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140달러를 찍고 장중 90달러까지 하락하는 와중에는 이제 그동안 너무 급격히 올랐다는 것에 대한 이제 조정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네. 사실상 좀 상식을 뛰어넘게 너무 주가가 올랐던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상화되는 과정도 일부는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상승이 계속될지에 대해서 우려가 항상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어제 실적 전에 사실은 많이 한동안 올랐어요. 네, 예. 130달러까지 예. 올랐거든요. 9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올랐으면 거의 30~40%가 올라가 30% 이상이 상승을 했던 거라 네.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그다음에 원래 대부분 주식이 그렇잖아요. 소문에 사고 그다음에 팩트에 팔아라. 네. 그거를 그냥 충실하게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폭도 큰 것이 아닐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거품이 거치는 과정이고 조금 더 이런 주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란 말을 쓰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예, 게 예. 실적이 어쨌든 뒷받침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품이라는 표현하고는 조금은 뉘앙스가 틀리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주가와 금리의 관계를 과거에 따졌을 금리. 때에 예. IT 기업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금리가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높아질 수 없는 게 사실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건 이제 자금의 흐름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역행했다는 것들이 거품은 아니지만 뭔가 이례적으로 올랐던 측면이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약세여야 되는데 강세였던 측면이 있었다. 최근 예. 몇 달 동안. 예.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다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박사님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2분기 실적 저렇게 그래픽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122%나 늘었고 그렇죠. 시장 예상보다 늘었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또 이제 3분기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조차도 시장 예상보다도 높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이 자체는 숫자를 봐서는 거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 나쁘지 뭐 않았거든요. PER 자체도 뭐 S&P 500 평균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높다고는 근데 아무래도 합니다만 사실은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는 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높은 건 높은 거는 2배 정도 사실이지만 높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엔비디아보다도 PER이 2배, 3배 되는 기업들 훨씬 많습니다. 거품을 따지려면 그쪽에서 따져야 될 것 특히 같아요. 뭐 콘텐츠나 게임즈 쪽으로 가면은 자릿수가 달라지거든요. 자릿수가 달라지죠.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는지 여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실적 부분을 계속 조금 좀 짚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보면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매출 280억 달러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보다 더 상회를 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조금 높게 나왔는데 네. 저는 사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반영됐다. 1분기 때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2분기 가이던스는 당연히 달성할 거다. 네. 네. 달성했는데 뭐 300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3분기 가이던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근데 3분기 가이던스가 뭐 325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는데 시장에서 제시하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호황기 불황기를 떠나서 예. 이 연중에 항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를 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1분기, 2분기는 비수기이고 3분기, 4분기는 성수기인데 아,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 3분기가 최성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분기에서 3분기 가이던스 발표 매출이 325억 달러면은 약 8.6% 정도의 매출이 증가한다고 본 거거든요. 2분기보다. 네. 아마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국내 기업들 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보시면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2분기보다 8%가 아니라 수십 퍼센트 이상 매출이 증가했을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그렇죠. 하이닉스는 한국의 다른 칩메이커들 마이크론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8%밖에 증가를 못한다는 얘기는 네. 사실상 하반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3분기 그렇게 가이던스. 읽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네. 비수기인 2분기보다 성수기인 3분기 매출이 8%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굉장히 부진하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수치 자체가. 네. 그러니까 시장의 가이던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산업 사이클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은 네. 굉장히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3, 4분기가 성수기예요? 보통 우리가 부품 업체잖아요. 네. 반도체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완성품이 있죠. 네. 그건 B2C 제품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 대부분 B2B 맞아요. 비즈니스이기 예. 때문에 조금은 다른 양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4분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그다음에 연말 넘어가서 소비. 졸업 시즌에 대부분 노트북이라든지 패드라든지 휴대폰,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부품이잖아요. 반도체나 네네. 디스플레이 패널 네네.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전에 3분기에 이미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3분기가 반도체 같은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성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3분기 가이던스가 2분기 대비 2분기는 호실적으로 달성했는데 그 정도라면 3분기는 훨씬 더 높은 수치가 제시가 됐어야 되는 거죠. 400억 달러 근처가 된다든지 300억 달러 후반대가 된다든지 그래서 20-30% 이상의 증가를 제시할 수 있었으면 아마 시장에서 어그리할 수 있고 산업을 좀 이해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좋다라고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사실은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도 네. 좋지 않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매출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보면 이번에 데이터 센터 쪽은 네. 뭐 전년도 대비 한 160%, 150% 정도의 매출 증가가 보였는데 네. 원래 본인의 그러니까 어쨌든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예. 뿌리라고 하는 건 사실 그래픽 쪽이잖아요. 예, 그렇죠. GPU. 그래픽 쪽의 매출 증가는 전년 대비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야. 그 얘기는 AI 쪽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본의 본 뿌리는 든든한 가운데 새로운 사업에서 실적이 나와주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 네. 본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PC 쪽이라든지 그래픽 쪽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매출 비중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지긴 했지만 네. 그 전반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포인트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저렇게까지 본장보다도 더 낙폭이 커지는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사실 고백하자면은 그 3분기 가이던스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 하는 정도의 기사만 봐서는 도대체 뭐가 나빴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계절적 성수기를 네, 감안했을 그런 때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예. 시장 예. 가이던스 예상치라는 것들도 네. 기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요. 1분기, 2분기에서 전 분기 대비, 네. 전년 대비 예. 이 정도면 호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수치들인 건데 산업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예.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예. 1분기와 2분기로 가면서 또 점프가 한 번 돼야 되고요. 네. 2분기에서 3분기라면 점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8%라는 거는 굉장히 미진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2분기 대비로 매출이 한 20에서 30%는 성장이 돼야 성장이 된다. 돼야지 제대로 된 3분기 효과가 나오는 것이. 예. 이게 산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던 거네요. 어쨌거나 오늘 뭐 개장까지 아직 20몇 분 남아 있고 장 열리고 나서도 오후 3시 반까지가 아주 뭐 머리 지끈지끈한 하루가 될 텐데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관련해서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은 예민하고 조심해야 되는 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 이 블랙웰이라는 거 이거 오늘 좀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솔직히 저희들은 그래 AI 반도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이닉스 같은 데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뭐 조금 다른가 보지. GPU하고도 약간 뭐 다른가 보지. 근데 또 블랙웰은 어떻게 다르지 잘 모르거든요. 막 호퍼, 블랙웰, 뭐, 루빈. 예, 근데 네. 이거 갖고 상당히 주가를 띄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여기 뭐 자꾸 좀 걸쩍거린다 그럴까? 뭐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점프할 네, 수 네. 있었던 배경은 보통은 실적 발표하면은 오히려 좀 빠지잖아요. 기대 심리가 보통, 예, 달성돼. 예, 근데 네. 사실 엔비디아는 더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때 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지금 이준우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차세대 제품을 굉장히 빠르게 발표를 해버린 예, 거예요. 그랬죠. 블랙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심지어는 그 차세대에는 루빈 칩에 그러게요. 대한 일정까지도 로드맵까지 예. 미리 블랙웰 공개해버렸잖아요. 이후에 루빈칩. 루빈.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 기대치 상당히 높이 끌어올려 예. 거기다 이제 또 주가 분할까지도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효과들이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도 점프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딱히 젠슨왕이 우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다른 코멘트가 없었잖아요. 기대했던 HBM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블랙웰에 대해서도 뭐 4분기 되면은 매출의 상당 부분 반영될 거라 수준이었었지 네.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요. 네. 루빈에 대한 얘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그레이스 블랙웰에 대한 얘기도 아예 없었고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사실은 뭔가 보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500억 달러까지 사실은 그런 자본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띄우려고 한다는 얘기는 본연의 사업에서 딱히 띄울 만한 소재가 없다라는 얘기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블랙웰에서 다시 이제 질문이 그곳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원래 그래픽 칩을 잘 거의 독과점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네. 거 우리가 잘 알고 네. 있고, 우리 노트백에도 보면은 엔비디아 그 로고가 붙어 있는 것들은 게임하기에 적당한 맞아요. 고성능 네. 그래픽 아하. 가속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에서 얘기. 네. 지포스 인증이라는 것들에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명령도 우리 그래픽 칩에서 거의 독보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블랙웰이니 호퍼니 뭐 루빈이 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출시하고 있는 이제 아키텍처 시리즈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키텍처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의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나의 하드웨어도 아니고 네. 여러 개의 하드웨어와 올인원된 칩셋을 하나에 묶어가는 하나의 생태계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 아키텍처. 그 안에는 새로운 GPU 칩도 들어가고 새로운 HBM 칩도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로직 칩도 들어가 있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는 한 세대에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국말로 한 단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게 그러게요. 아키텍처. 예.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해보면은 뭐 건축 설계라고 네네네. 하는데, 건축 설계로 가보면 단순히 외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도 포함되어 있고 전기 배선을 어떻게 할지 하수도를 어떻게 구성할지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의 하드웨어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디파이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라는 것. 그래서 아키텍처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래픽 쪽에서는 이미 1세대, 2세대 아키텍처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AI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무시해버리고 암페어부터가 본격적으로 AI 전용 아키텍처에서 우리에게 춘숙했다는 A부터 시작하는 시리즈들인데, 아키텍처 첫 번째, 그래서 결국 AI용 첫 번째는 암페어라는 아키텍처 존재를 했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호퍼 아키텍처.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그 다음에 블랙햇 아키텍처, 그 다음에 루빈 아키텍처 이렇게 가는데, 그 아키텍처가 하나 바뀐다는 얘기는 본인의 지금 말씀한 하나의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그러면은 현재 그럼 주력이 되는 아키텍처가 뭐냐? 여전히 호퍼 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칩에 A, H, 뭐 B 이렇게 이니셜이 붙는 게 아키텍처의 이니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암페어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본인의 AI 칩 세트들은 A 시리즈로 나간 거라서 네. A10, A100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호퍼 아키텍처를 적용했다는 얘기는 H를 붙여서 H100, H200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블랙웰이 이제 차세대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네. 하반기부터 출시가 네.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종의 약간 저희들이 이제 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네. 스스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3분기 얘기 싹 빠졌잖아요. 네, 네. 4분기 정도 되면 네. 블랙웰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할 거다. 근데 그 매출 규모가 수십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예상컨대 지금 3분기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면 4분기 가이던스 거의 400억 달러 정도인데, 네. 그러면 수십억 달러라는 얘기는 기껏해야 10%라는 얘기예요, 매출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 연말까지 블랙웰이 차지하는 본인의 매출이나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은 고백을 한 거죠. 네. 기껏해야 10%.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는 거의 블랙웰은 반영되지 않은 호퍼칩 가지고 만들어지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결함이 있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네. 애초에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블랙웰의 제품이 빠르게 본인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 로드맵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적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근데 4분기인데도 불구하고 10% 미만 정도라고 생각되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는 기대가 한풀 꺾이는 요인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 후 굉장히 주가가 올라왔던 얘기는 예. 블랙웰과 루빈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된 건데, 네. 지금 블랙웰에 대한 기대치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예. 올해는 거의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4분기에 수십억 불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네. 내년으로 이연된다는 얘기니까 네. 결국에는 올해 연말 실적 기준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PER을 고평가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사실은 실적 가이던스를 반영해서 PER이 높지 않다. 한 3, 40이다. 실적 가이던스를 반영하면 라는 것이 증권가에서 해석이었는데, 네. 연말까지도 블랙웰의 효과는 없다. 그 얘기는 실적 가이던스를 반영했을 때 PER은 여전히 높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투자자 사이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네. 루빈도 과연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아하. 거죠. 그리고 원래 보통 엔비디아도 보면은 원래 메인 칩이 있고 1년 뒤에는 그레이스 버전이라고 해서 아키텍처는 같지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레이스 호퍼가 있었고, 예. 그게 이제 GH인 건데, 예. 그럼 블랙웰이 B 시리즈가 나오면 GB 시리즈가 나와야 돼, 내년 상반기쯤에는. 네. 그레이스 블랙웰 시리즈. 예. 근데
G가 붙지 않은 블랙웰 시리즈 자체가 지금 지연이 된 거잖아요. 네네. 4분기 돼야 미미한 수준으로 매출이 발생한다. 네. 얘기는 내년 상반기나 돼야 블랙웰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면 그레이스 블랙웰은 기껏해야 하반기. 그러면 루빈이 과연 2026년에 제대로 런칭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루빈 칩이 나오려면 거기는 HBM도 6세대를 넣겠다고 했거든요. 네. HBM4라고 생각되는. 네. 근데 아직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개발 단계인 거지, R&D 단계에 있는 거지, 양상 단계에 가 있지 않은 제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블랙웰부터도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블랙웰에는 결국엔 기존의 칩들 4세대, 5세대 가지고 꾸렸고 그러면 6세대가 과연 루빈 칩에는 들어갈 거냐? 모든 것이 다 현재로서는 이제 퀘스천, 미지수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박사님, 지금 어차피 엔비디아는 블랙웰이 됐건 루빈이 됐건 저런 거 말이죠. 자기들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딴 데다 맡기는 거죠. TSMC에서 다 만든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죠. 그렇게 해서 받은 그 칩을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저렇게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똑같은 거죠. 네. 칩을 만들면 그 칩으로 결국에는 어디로 보내야 하냐. 근데 본인이 직접 거기까지 하려고 지금 M&A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들이.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궁극적으로는 칩만 만드는 회사인데 네. 내가 이제 서버까지 만들겠다. 서버까지. 근데 지금은 칩을 만들어서 서버 회사에서 쭉 패키지를 해서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납품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걸 근데 엔비디아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진의 상당 부분은 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를 조립하는 업체, 렉을 만드는 업체들한테로 넘어가고 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아마존이니 구글, 메타한테 가는 건데 본인이 직접 이제 컴퓨터 렉 전체 서버까지 만들게 버리면 마진이 높아지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는 다 외주로 나가는 부분들을 하려고 M&A를 지금 작은 업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 직접 컨트롤하는 건 칩까지인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좀 중간 단계 몇 개 후공정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최종 서버 업체까지 연결돼가는 다시 밸류체인이 존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 엔비디아 뜨면서 같이 떴던 그리고 많은 또 우리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어젠가 그저께부터 해서 그 힌덴버그, 그 공포의 힌덴버그가 리포트 나왔다 하는 순간에 살아남기 힘든데 보통 저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자체만 봐서는 이번에 힌덴버그가 좀 다소 무리한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시장 반응은 보니까 이번에도 힌덴버그 제대로 짚었네요. 오늘 그 시간의 거래를 보면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 낙폭이 훨씬 더 큰 그렇습니다. 상황인 네. 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 충격을 받으면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갈 수 그렇죠. 있지만 예. 하락도 빠를 수가 있다라는 예. 거. 그래서 국내도 SK 하이닉스가 어제 2%대 상승을 했는데 네. 한국반도체는 6%대를 상승을 네, 했잖아요. 네. 예. 결국에 이런 밸류체인 상의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이 완벽하게 컨센서스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고객이 결국에는 이렇게 뭐 메타라든지 네. 아마존 같은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들이잖아요. 예. 거기가 최종 수요자이고 예. 그쪽에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이제 서버 업체가 존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컴퓨터 형태로 만드는 그렇지만 이제 작은 PC가 아닌 굉장히 큰 컴퓨터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예. 시리얼과 패러렐을 쫙 연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건데 엔비디아 칩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좋다. 그 얘기는 최종 고객들은 아직까지는 투자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KPX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메인 플랫폼 업체들의 KPX는 내년까지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최종 고객이 여전히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엔비디아 칩과 HBM을 만드는 메모리 업체까지의 연결되는 그 실적까지 올해 내년까지는 사실은 탄탄한 수요가 바탕이 돼 있다라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에 나올 질문에 대한 것인데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도 네네. 있는 거긴 한데 네. 비관론과 낙관론이 지금 상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AI 시장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래서 비관론은 뭐냐 하면은 마땅한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그러니까 초기에 반짝 호기심으로 하지만 네. 결국에는 가트나 하이 우리 커브의 양상을 보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거품이 꺼지는 순간에 실수요가 바탕될 때까지 지금 전기차장 캐즘이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예. 그 일정 맞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건 맞아요. 우리가 챗 GPT 나온 후에
딱히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어떤 서비스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네, 그거를 네. 서버에서 우리가 온디바이스로 옮겼다는 것이 하나의 변화인데 온디바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연 우리 엔비디아나 HBM의 칩 매출이 영향이 있을 만한 규모가 될 거냐. 일단 거기에는 고성능 칩이 못 들어갑니다. 비싸서. 예, 예. 250만 원이잖아요. 가장 비싼 스마트폰 폴더블 예. 폰인데 250만 원짜리 핸드폰에 5천만 원짜리 칩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뭐 H100이니 H200이니 블랙베리를 하는 거는 온디바이스 용어는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요? 서버용이라는 거고 결국 온디바이스 들어가는 거 훨씬 더 저가칩, 수준이 낮은 칩.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AI 바탕 반도체 시장의 시장 수요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결국에는 최종 서비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짝하는 것들에 시들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AI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는 게 비관론 쪽의 입장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낙관론 쪽의 입장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전히 수주가 밀렸고 그다음에 예, HBM 같은 경우도 예. 올 연말 심지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다음에 꽉 찼다. 현재 캐파로 도저히 그 수주한 물량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증설을 한다.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로 어디가 수주가 불안한 거냐라고 얘기하는 네. 것이 낙관론인 거죠. 근데 저는 볼 때 양쪽의 주장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양쪽 다. 지금 우리가 1년과 2년까지 시점을 끊어서 보는 것과 네. 3년 이후로 보는 것과는 굉장히 그렇죠.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제가 볼 때에 예. 제가 사실은 반도체 시장 현재를 보지만 미래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 사이클 분석이라는 것 결국 굉장히 먼 미래를 좀 미리 땡겨서 예상하는 측면이 있는 거다 네, 보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현실화되지 않은 수요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년과 2년 사이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수요는. 네, 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HBM 쪽의 매출과 실적이 나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비즈니스 모델은 최종단의 수요인 거예요. B2C까지 예.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딱히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은 없다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 한 2년 동안 왜 계속 실적 좋을 거라 보느냐?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예.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아하. 2017년부터 2018년 19까지 2년 예, 동안 굉장히 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일반 데이터 센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는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교체를 돈이 많이 들었는데 왜 하냐? 수요도 없는데 아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경쟁사가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네. 먼 미래가 될지 바로 1, 2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곧 네. 도태되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을 때 나는 그거를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돈 먹는 하마이지만 투자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냐? 본인의 모든 데이터 센터 캐파의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100%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기존의 서비스를 하는데 AI는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한 기존에 갖고 있는 본인의 서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업마다 아마 본인의 예상하는 미래의 서비스 질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뭐 메타가 됐든 마마지 됐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네. 데이터 센터 총 캐파의 예. 50%에서 60% 정도 전환될 때까지는 AI 수요가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는 수요가 탄탄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때까지는 사실은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가 되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비관론자 얘기했던 것들 봐야 맞아요. 실적은 예. 좋지만 글쎄. AI 쪽에 실적은 하나도 없다. 네. 적자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AI 시장의 거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산업을 잘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네. 자, 우리가 반도체 팹을 봅시다. 이해가 쉬우니까 예. AI보다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300mm 팹을 짓잖아요. 네. 최신 팹을 하나 짓는다고 네.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월 몇만 장 캐파를 가지고 규모를 가늠을 하는데 네.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약 복층으로 많이 짓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한 층에 약 월 10만 장 규모, 네. 복층으로 월 20만 장 규모의 팹을 짓거든요. 네. 그랬을 때 비용이 한 5, 6년 전에, 그러니까 예. EUV가 전혀 안 들어가던, EUV를 사지 않던 시절에 15조 원 정도였습니다. 월 20만 장 팹.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미 있는 공장에 기계만 들어가면 1년 정도지만 건물부터 짓고 유틸리티 라인부터 다 설치를 해야 되면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럼 2년 동안 15조 원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매출 제로죠. 예. 그럼 2년이 지나면 바로 그런 수익이 발생하느냐? 매출은 발생을 하지만 네. 수익이 발생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수율이 낮고 초기에는 감가상가가 5년 동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돈을 벌어주는 팹이 되기 위해는
2년 플러스 또 1, 2년 정도가 추가를 해서 네. 3, 4년 정도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돈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죠. 예.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걸 이해한다면 데이터 네. 센터를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왜 수익이 없는데 계속 투자를 하냐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수요가 저는 2년 정도는 무조건 발생을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2년까지는 수익 모델이 없어도 발생을 한다. 그래서 비관론주의들의 말은 틀렸다. 왜냐? 수익이 발생 안 해도 무조건 돈은 들어간다. 네. 수요는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럼 낙관론주의들의 말도 틀렸다. 왜? 2년 이후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 2년까지는 네. 지금 보는 바라 계속 분기별로 수익이 좋아질 건데 그게 2년 후에도 지속될지 여부는 정말 B2C로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다면 그 성장 득을 이어갈 수 있다. 근데 마땅한 매력적인 고객이 우리가 일반적인 고객이 느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환 수요는 있어요. 그냥 전환이 끝났다. 그럼 확장이잖아요. 예. 확장하기 위해는 그때부터는 돈이 돼야지 확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2년 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가 알 맞는 수 것 없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1%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56포인트, 코스닥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754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4,900원, SK하이닉스도 6.9% 좀 급락이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네요. 166,800원으로 지금 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7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73,000원, 현대차 강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104,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원. KB금융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7,400원, 신한지주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63,900원. 알테오젠 최근에 이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하단 지지를 해주는 섹터가 좀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오늘 예상 체결가는 32만 1,000원, 0.6% 상승 예상되고요. HLB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가 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1,200원, 엔캠 2.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2,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천당제약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5만 1,6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는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7,100원. 휴젤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0.5% 하락 예상됩니다. 리노공업 3% 약세가 예상되고 호가는 19만 1,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 이제 시간에서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 좀 약세가 예상되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지수는 저렇게 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고, 그러네요. 지금 참. 글쎄,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바이오 쪽 최근 들어서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번 일라이 릴리 같은 주식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하실 수 있다면은 그 일라이 릴리의 주가 흐름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기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전고점에서 두 번째로 막히는 모습이라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좋거든요. 네. 일라이 릴리도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어쨌거나 가고 있는 거를 올라타시더라도 이렇게 좀 살펴야 되는 그런 지금 타이밍인 것 같네요. 네네. 앞서 이제 박사님이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비관론자와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블랙엘이라든지 루빈이 좀 그러니까 신제품이죠. 차세대 AI 그 부분이 좀 출시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호퍼에 대해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어느 정도 충당이 계속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 중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예. 결국 최종 수요자인 이제 빅테크 플랫폼 빅테크 예. 기업들 네. KPX가 여전히 예. 높은 예. 상태이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최종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서버로 만들어주는 예. 기업들을 지금 본인들의 걔네도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들이 수주를 해야 또 엔비디아 칩 수주로 그렇죠. 연결되는 건데
수주가 지금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뭐 호퍼칩 갖고 사실 문제가 없다. 네네. 이제 블랙웰을 꼭 사야겠다면 지연할 수 있겠죠. 예, 네. 예. 구입 시기를 지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두 가지가 갈릴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네. 조금 기다려도 나는 고성능 칩으로 세팅을 하겠다. 아. 먼 미래를 보고 아니면 예. 또 한 번 또 전환을 한번 해야 되니까라는 예. 것도 있고 당장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쨌든 살 수 있는 칩으로 빨리 전환을 하겠다 일부라도 라는 두 가지 전략이 맞물릴 것 같은데 네. 이제 현재로 보면은 일단은 H 시리즈 자체는 수요 자체가 워낙 많은 상태여서 예. 블랙웰이 나오면 사겠다라는 거지 블랙웰이 없으면 그럼 무조건 기다리겠다라는 고객은 제가 볼 때는 더 소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엔 블랙웰의 영향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네.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4분기가 돼도 블랙웰이 기한인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고백한 거나 똑같던 거예요. 우리가 네. 사실은 네. 엔비디아에서 이제 발표문들 읽어보면 예.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사그라들었다는 느낌 이 사실은 지금 시간의 주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출연하신다 해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제 평소 궁금증이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그 전자공학도들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저 산업에서 또 이렇게 뭐 학교 졸업 이후에 현장에서 또 이렇게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제 얘기는 지금 저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그 부분 그 독보적인 그걸 갖다가 엔비디아만이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다른 데서 경쟁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쟁사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 이제 AMD가 AMD. 가장 네. 그 첫 번째 주자가 될 수 예.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의 장악력은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엔비디아 이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봐야 이따 될 것 볼까요? 같습니다. 아,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기다렸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뭐 매출도 그렇고요.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 내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이었고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도 약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 여파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 약세입니다. 2,657포인트, 코스닥도 0.8% 떨어집니다. 75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3% 넘게 떨어지네요. 지금 73,900원, SK하이닉스도 6% 넘게 하락합니다. 168,0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0.8% 올라갑니다. 37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내림세 985,000원. 현대차가 2% 강세 보여줍니다. 263,500원. 기아가 0.38% 올라갑니다. 10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약세에 62,200원, 셀트리온도 소폭 하락합니다. 201,000원이고요. KB금융이 1% 올라갑니다. 86,800원, 신한지주가 1% 내림세로 5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 하락하고요. 지금 164,000원. 이 가운데 알테오제는 1.5% 올라갑니다. 324,000원. 에코프로가 0.9% 하락합니다. 83,100원이고요. HLB는 약보합권으로 83,200원. 엔캠 0.8% 떨어집니다. 185,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 이상 올라갑니다. 154,100원. 리가캠바이오도 1.2% 상승합니다. 96,400원. 휴젤도 올라갑니다. 274,000원. 클래시스는 약보합으로 56,600원. 리노업 4% 넘게 떨어집니다. 191,000억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일단 뭐 개장한 지 2분가량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증시 하단에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섹터는 좀 제약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이제 조선주 오늘 흐름 양호합니다. HJ중공업이 지금 2% 강세 2,945원이고요. 하나오션도 1.7% 올라갑니다. 32,900원, HD 한국조선해양도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업, HD 현대미포도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 생산 쪽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2% 강세 37만 6,500원이고 삼성 SDI도 1% 상승합니다. 34만 3,000원.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보합이고요. LG화학은 0.48% 상승 보여줍니다. 뭐 오늘은 글쎄요, 딱히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찾기가 쉽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 전체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계심도 한층 더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개인은 545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93억 원 순매수, 외국인이 667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7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2억 원, 3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어제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는 오늘 지금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지금 환율 자체는 지금 1,339원 선. 전반적으로 환율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네요. 달러. 예. 어제 개장 초에 정민앵커께서 환율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잠시 놓쳤는데 네. 어제 진짜 변동성이 커진 날이었네요. 예. 그래서 39원 다시 또 40원에 바짝 올라왔다가 네네. 지금 NDF 시세가 한 34원 정도인데도 개장이 38원이면은 NDF 시세에다가 플러스 한 2원 20전 하는 게 예상 체결가인데 그거보다 높다. 네. 또 뭐 주식 흔들리고 하는 걸 좀 반영하는지. 예. 야, 어쨌거나 예. 근데 저는 어제 나왔던가 우리은행의 월간 전망 보고서 제목이 어느 정도 좀 땡기던데요. 기관도 기관이지만 그 이제 발표하는 연구원, 애널리스트에 대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연말로 가면은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이전에 한번 9월에 조금 환율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 시각이 조금 이렇게 달러가 예. 약간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예,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좀 오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쪽의 뷰가 생각이 났습니다만 어쨌거나 1,320원 밑으로는 잘 안 가는 거는 확인됐고 네. 다시 또 1,340에서 와가지고 주식이 이러니까 또 외국인이 안 사주니까 예. 환율 하락도 좀 멈칫하는 그런 양상이네요. 달러인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계속 좀 그러게요. 그거 하고 예. 아유 근데 뭐 어떻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 낙폭을 그대로 반영해 버리네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이 것 크겠죠. 같습니다. 예. 앞서 그 박사님 말씀해주신 내용 그것도 계속 들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우리가 결국 어떤 산업을 보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독점할 수 있는 산업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IT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독점 업체가 등장을 합니다. 예. 네. 우리가 사실은 D램 같은 경우도 그 업체가 뭐 인텔이었던 거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독점이 거의 이어지다가 좀 지나면은 점차 플레이어 수가 늘죠. 그래서 예. 점차 독점이 예. 약해지면서 플레이어 수가 기하급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춘추전국 시대라 부르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옥석 가리기가 많이 진행되면서 사라진 업체도 많고 예. 거기서 등치를 키워간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다시 이제 과점으로 다시 정해져서 어허, 예. 3, 4개 업체, 4, 5개 업체들이 이제 살아남기 시작하는 건데 예. 그러면서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엔비디아 독점 시대인 거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네. 시장 초기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독점이 깨지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걸림돌이라면 걸림돌 아니면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쿠다 생태계라는 것들. 네. 그래서 사실은 일선에서 AI 칩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예.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 칩을 쓰던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쿠다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랭귀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편한데 네. 만약에 다른 칩을 쓰게 되면 그걸 전혀 쓸 수 없는 거죠. 예. 이렇게 갖춰져 있는 인프라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편함을 감수하고까지 다른 곳에 칩을 쉽게 사진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좋은 쪽 나쁜 쪽 좀 사실은 성격이 네. 애매하긴 한데 네. 예. 시장이 성장하려면은 예.
고가 시장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초고가 그렇죠. 프리미엄 칩 그 네. 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고급형. 약간 싼 거 그다음에 예. 중저가 폰까지 골고루 라인업이 형성이 돼야지 시장이 빠르게 커갈 수 있는 네. 건데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그걸 봤고 전기차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모델 S 뭐 1억 5천만 원 된 차를 누가 사겠어요? 정말 예. 몇 명밖에 살 수 예. 없는데 이게 4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많은 네.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엔비디아의 전략은 초고가 전략이에요. 애플의 초기화와 마찬가지로. 아, 그러니까 가장 프리미엄 제품만 팔고 있는 건데 예. 이제 이게 AI라는 최종 고객의 입장에서 시장이 확대되려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칩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거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쓰기에는 너무 비싸. 그러면 좀 기다리겠죠. 좀 더 싼 칩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틈내 시장을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2인자, 3인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성능의 칩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한쪽에서 시도는 하겠지만 네. 사실상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지 않는 레인지의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잠식해 나가는 것들이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먼저 성공한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엔비디아를 위협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엔비디아까지는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어떤 젠슨 황이나 어떤 어나운스들을 보면은 중저가 칩에 대한 언급들이 아직은 없잖아요. 예. 초고가 칩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겠다 뭐 예.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단지 전력 소모가 문제가 되니 저전력 쪽을 좀 하겠다라는 쪽 정도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AI 시장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 부분을 누가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중저가 네. 시장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서 또 엔비디아가 얼마나 적절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시간이 독점 시간이 길어지느냐 단축될 거냐는 저는 중저가 칩에 대한 시장의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가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누가 들어오면은 좀 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독과점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는 건데 네. 그 어느 누구도 사실상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고가칩 위주로 가는 독과점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아, 예.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이런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또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산업 전체적으로 좀 방금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보셨지만 예. 우리가 아까 초반에 예. 이제 시장의 엔비디아 주가 얘기하고 예. 있었잖아요. 네. 6.8%, 예. 7% 하고 예. 있었더니 SK 하이닉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초가가 바로 그냥 그걸 예. 반영해 버리는데 예. 또 삼성전자 또 사실은 원래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묶이진 않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은 동조화가 좀 약한 예. 상태로 그렇죠. 그게 여지까지는 마이너스 효과였는데 예. 아하. 오늘 같은 날은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포지티브 예, 좀 예. 삼성전자가 플러스 좀 효과되고 있는 낙폭이 좀 덜만 덜하죠. 덜 두드려 맞는. 이걸 가지고 뭐 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밸류체인에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요. AI 시장 결국 네.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엔비디아의 독점이 언제 깨지느냐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 독점이 오래 유지될수록 그다음에 에지뱀 업체들, 예. SK 하이닉스, 예. 한미반도체 다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는 네. 엔비디아 휘청하면 같이 이렇게 휘청할 수밖에 없는 예. 태생학적으로 굉장히 천수답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지는 않아서 예. 빠르게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제2, 제3의 AI 관련된 칩 메이커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입장인 거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퀄테스트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4세대는 통과를 했지만 5세대 쪽에 가서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들에 대한 고객 확보의 노력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네. SK 하이닉스보다. 저는 예.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보여지지만 1년, 2년 뒤를 본다면은 현재 선택이 저는 오히려 더 나중에 더 긍정적인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쪽에도 뭐 드리고 싶은 말은 겉으로는 엔비디아와의 친밀도와 엔비디아와 TSMC와 이런 삼각동맹을 더 공고히 해야 되지만 네. 보이지 않는 곳에는 빠르게 엔비디아 외에 다른 고객을 확보해서 그 의존도를 높여가는 게 좋다. 아하. 그렇지 않으면 1, 2년 뒤에는 오히려 현재 엔비디아 의존도 높은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손님, 큰 손님에 대해서도 잘해야 되지만 또 이제 그것도 하라 이 말씀이고. 우리 박사님께서 이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란 직업을 만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올 초부터 네.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시니까. 고민을 했어요. 네. 만약에 내가 이제 호칭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방송 출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뭐 1인 연구소를 만들어라라는 분들도 많이 네. 있었고 예. 근데 지금도 가끔가다 애매하니까 그냥 대표님이라 부르는 예, 분들도 있는데 예.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호칭을 쓴 게 제가 이제 뭐 오래전부터 방송 같이 하셨으니까 네, 소연이 네.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시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네, 전반적인 전반적인. IT 산업들, 휴대폰, 통신 다 보다 보니까 특정 섹터의 애널리스트로 국한될 수는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합쳐서 뭐 IT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미도 하고 특히 아시겠지만 2018년, 19년 저를 많이 만났었잖아요. 그때 예. 대부분 우리가 어떤 지경학적인, 지정학적인, 통상적인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산업을 분석하기보다는 네.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같이 보고 수출입도 같이 분석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산업을 결국에는 핵심을 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애널리스트긴 한데 섹터라기보다는 인더스트리 전체를 폭넓게 보고 있는 때로는 어떤 거시경제까지 같이 맞물려서 네. 우리가 해석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환율 금리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네. 예. 방송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가 좋겠다라고 해서 쓰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없던 업종이다 보니까 이게 방송에서 표기를 할 때 자막할 때도 굉장히 많은 혼돈이 있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교통 정리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이제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그 그렇게. 호칭에 제가 사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예. 건데 받은 분들이 좀 길기도 하고 낯서니까 예. 대충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여쭤봤나 하면 이제 우리 금속공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처음에 저기 첫 직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 98년 2005년 그 무렵에 꽤 한 7, 8년 하이닉스 계셨더라고요. 지금의 하이닉스와는 꽤나 많이 다른 시절의 하이닉스였겠습니다만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포스코 경영연구원 계셨고 이제 어디까지 커버하실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인더스트리.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2차 전지도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우리 박사님 작년 여름에 욕 많이 먹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좀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의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로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휩쓸면서 우리 개인 걸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박사님과 같이 방송도 하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실시간 채팅창이나 댓글란에서는 박사님은 거의 죽일 사람이었고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최근에 2월 중순에 재밌는 말씀을 하셨네요. 2차 전지 쇼크 지나가면은 장기 투자 기회가 찾아온다. 자, 그때 뭐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어떤 취지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2차 전지 주주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주제가 지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네, 좀 그거 당황스럽긴 하긴 한데 한데 짧게라도 좀 듣고 근데 싶었어요. 그 방송을 했던 건 제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네. 다른 방송국이었던 네, 걸로 네, 네, 기억을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작년 주가 입장에서 지금 투자자들은 주가 입장이잖아요. 주가 입장에서. 주가 네. 입장에서 사실은 지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가면서 굉장히 주가 예. 꺾기 전까지 한 2년 정도는 거의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광풍이었죠. 정도로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엮이기만 하면 무조건 주가는 예. 올라갔었고 그 시기에 첫 번째 뭐 테슬라가 천슬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봤는데 지금 뭐 $250 정도까지도 이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거품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이 성장이라는 걸 이미 정체가 돼 버렸어요. 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건데 그런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은 비중이 높아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수요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인데 인프라도 있어야 했고 정부의 보조금도 있었고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야지만 네. 교체 수요가 생기는 건데 그러한 실질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너무 앞서갔던 측면이 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예. 너무 과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 너무 사실은 좀 장밋빛 전망에 갖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네네네.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중국의 위협이 결국에는 먼 훗날도 아니고 당장 닥칠 일이고 결국엔 LFP 배터리로 상당 부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NCM 위주로만 생각을 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무조건 신뢰를 갖고 있었던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시던 부분들은 뭐 매국론이 뭐 중국 예, 찬양론이니 이렇게까지 예. 가셨던 것 같은데 1년 지나놓고 보면은 다 맞는 얘기였잖아요. 네. 결국에는 시장 전체 점유율 보면 중국이 많이 앞서가 있는 게 그러네요. 보여지고 있고 네. 이제 LFP 시장이 굉장히 커가는 것들을 해서 국내 업체들 뒤늦게
NCM 대신에 LFP로 이제 가야 네, 되는 거 가고 아니냐 있고. 고민이 생겼고 그다음에 테슬라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되는 걸 보면은 고평가가 있었던 거. 여기까지가 있는데 상황에서 이제 고민에 빠지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사도 되느냐?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는 전기차로 가는 것들이 이제 뒤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돌릴 수는 없는 추세. 되돌릴 수는 없는 예, 거죠. 지금 예. 사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 다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또 약간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은 존재는 하죠. 네. 근데 민주당이 주권할 가능성도 현재로서 굉장히 50%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중국도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네. 보여주고 있어서 세계 정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 지금 중국이고 두 번째가 유럽이고 그다음에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세 번째 시장인 거예요. 규모로 보면은. 근데 유럽과 중국은 여전히 그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없다. 예. 다양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으면 결국에는 시장의 성장, 그러니까 전기차 실수요의 바탕에 맞추어서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다시금 성장 궤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